본격적인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 이슈가 궁금하시거나 속 시원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778-4747, 778-4747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출연하시는 전문가들과 제가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센 부동산 핫 이슈는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더더욱 이분의 얘기가 상당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상식대로 계약을 하지 말고 재판에도 이길 수 있는 계약을 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책까지 쓰신 분이죠. 또한 경공매의 전문가입니다. 채용 김동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눈이 많이 펄펄 내리더라고요. 눈 보셨나요? 네. 저희가 저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그 임시사용 승인 받은 그 미등기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갈 때 주의점 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대표님. 예,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이제 미등기 아파트 입주할 때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크게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분양대금이 미납금이나 연체금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셋째는 그 은행 대출금이라든가 그 대출금이 연체금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토지 그 등기부에서 등기된 채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철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기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채권인데요. 세금이 체납이라든가 관리비,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소유권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원본을 갖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아파트는 토지 그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하고 분양계약서 원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조합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례였죠? 한 번은 반포의 그 삼성레미안 그 재건축할 때입니다. 예. 거의 입주 시기가 거의 다 됐는데 분양권에 조합원 분양권에 채권 가압류가 된 걸 모르고 중개업자분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중개업자도 몰랐던 거예요? 분양권을 계약할 때는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조합에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당연히 그 매도인의 말만 믿고 확인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치를 때 확인할 때 그 채권 가압류가 5억이 있는 걸 확인하고 낭패를 본 적이 있어서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그 미등기 아파트에 그 임차인이 들어갈 경우에 체크를 한 5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두 번째, 분양된 미납, 연체 등을 확인하시고, 세 번째, 은행 대출금, 연체금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 네 번째, 토지 등기부는 열람이 가능하니까 토지 등기부에서 등기된 채권을 확인하시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리비, 공과금 체납 여부 등을 체크하시랍니다. 특히나 이 소유권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조합에 일반 임차인이 가면 확인시켜 줍니까? 아니면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중개업자랑 계약서 매매 계약서 쓴 그 사실만 가져가서 확인하면 조합에서 자세히 줍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미등기된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을만한 중개업자랑 신의치게 부합하게 계약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일단은 본인이 다 해보십시오.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 조합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라는 우리 대표님의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이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대표님. 제가 또 책 보면서 알았던 건데, 임차인하고 임대인 중에 어느 한쪽이
변동이 생겼어요.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돌이킬 수 없는 변동이 생겨서 그 상당히 대처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데 먼저 그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책에다가 쓰게 된 동기는 한 번은 이제 홀로 사시던 분이 이제 사망을 해가지고. 임차인이요? 네, 임차인이. 아. 그런데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다툼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임차권을 갖다 승계를 못하다가 그 주택이 경매당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으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임차권을 갖다가 손해본 기억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책 속에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다가 임차인 혼자 사시다 사망하게 되면 좀 배우자의 자녀가 함께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와 혼자 사시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그 가족에게 승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안 쓰더라도 대항력과 이제 경매당해도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차인이 혼자 살다가 혼자 살다 사망했을 때 그 임차권을 그 상속인한테 승계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사망 이전에 상속지분권자가 동일 세대원으로 대항력권을 즉 전입신고를 갖다 주민등록을 맞추게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듯이 사망하고 나가지고 대항력권을 전입신고를 했을 때 종전에 피상속인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상속인이 다시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날 오전 0시로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인해서 종전에 몇 년 전에 대항력이 후퇴하는 경우가 생겨서 임차보증을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님 이게 이제 일반인은 참 어려우니까 제가 끊어서 우리 시청자님들 정리를 네. 한 번씩 할게요. 네. 임대인이나 임차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때 지금 얘는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임차인이 배우자나 자녀처럼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승계가 된답니다. 그리고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 않고 뭐 전입이나 대항력권을 갖춘 게 그대로 승계가 되고요. 그런데 혼자 임차주택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사망 전에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이 대항력권, 전입이나 아니면 점유나 이런 걸 갖췄을 때는 당연히 되겠지만 상속 후에 하면 그게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또 계속 해주시죠.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대항력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사망이 임박해서 동거 가족으로서 주민등록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엔 이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보면 법적 상속인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인이 같이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법정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정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법정 상속인이 2분의 1씩 나누어서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권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는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차권도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차권도 그럼- 재산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협의 상속할 수도 있고 한정 승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민법의 상속하고 똑같네요. 임차권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임차인이 사망할 때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임대인이 사망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권을 갖다가 이제 민법상 상속 지분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협의 불안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피상속인이 즉 사망하신 분이 채무가 많을 때 우리가 상속 포기서를 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근데 본인만 상속 포기서를 내면 또 그 자손들한테 그 자녀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포기를 낼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속 받을 지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 상속 포기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번엔 임대인이 사망할 때가 문제가, 임대인이 사망할 때는 임차인이 그 지위를 임차권의 임대인이 지위를 갖다가 그 상속인이 갖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임대기간 만료 후 상속지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면 상속인들이 다투다 보니까 예. 이제 반환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런 게 문제죠. 뭐. 예,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전세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물론 그게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면 1차적으로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주택을 강제 규모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수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상속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다 보니까 그 중에 그렇죠. 다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뭐 돈 앞엔 모두 장사 없다고. 네, 그렇죠. 대표님, 저희 그 매물 소개하는 것도 이제 규모가 좀 되면 분양 공고를 내고 이런 물건 중에는 그 신탁사를 선정해서 분양 공고를 하고 네. 신탁사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저희 그 물건들, 매물 물건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신탁회사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랑 계약해야 제일 안전합니까? 우리 그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해도 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해도 된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면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위탁자라는 거는 자기 이제 재산을 갖다가 관리해 주도록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러한 그 관리를 위임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는 위탁자하고 계약을 맺어도 위탁자가 실소유자니까요. 예. 수탁자하고 계약을 맺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위탁자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임차보증금을 갖다가 법인 계좌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 신탁회사하고 계약을 맺다 해도 신탁계약에 의해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갖다 먼저 상환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날아가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방송용어라 표현을 못 쓰면 달아나게 되죠. 떼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신탁회사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임차보증금이 신탁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우선수익자의 그 채권을 상환하는지를 판단해서 신탁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될 때만 신탁회사와 계약하여야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수탁자가 아까 저기 그 신탁회사라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 이제 보면은 뭐 주임법이 적용돼서 이거부터 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큰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앞에 이제 그 시행사들이 뭐 에코티라고 하는 자기 자본도 넣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우선수익이 나가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순서도 일반 등기부등본 보듯이 만약에 그게 과다하게 잡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신탁 원부를 보면 됩니다. 신탁 원부. 우리가 이제 보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탁 원부는 등기부등본처럼 거기에 그 채권이 이제 우선수익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우선변제권이 기재가 되는데 신탁 원부는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예.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탁 원부를 잘 살펴보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네. 사투리가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에스크로우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신탁회사를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 쓰고 신탁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보관한다는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계약 쓰면은 신탁회사와 계약했을 때 가장 안전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탁회사에 자금이 위임된 그런 신탁이 된 그런 물건을 계약하실 때는 수탁자, 그러니까 소유자 말고 신탁회사랑 신탁계약서를 쓰시고 그다음 확인서요? 네, 그 신탁회사 법인 계좌에 임차보증을 보관한다는 확인서 정도는 받아놔야겠죠. 그 확인서를 보관하시고 또 돈을 넣을 때도 그 수탁자 법인 통장으로 넣으면 큰 무리 없이 안전하다는 김동희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주에 한 거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차주택이 이렇게 매매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인이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임차주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공인임대차법이라서 특별법으로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 이후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 대항력은 그 기존 소유자에게도 발생하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임차권이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이 없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은 당연히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거고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전세보증 반환 청구성을 통해서 강제규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임차주택에 살다가 그 전세나 월세 사시다가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살 당시에 대항 요건, 그러니까 전입, 그다음에 확정일자, 그다음에 점유,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그 주인이 옛날 주인한테 있었던 권리가 그대로 새로운 주인한테 승계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즘 또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무슨 얘기냐면 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참 화가 나서 제가 쓰는데 턱도 없이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사회 이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전세 보증금을 턱도 없이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떤 걸 유의해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전의 계약서라 그러죠. 최초에 입주할 때 계약서를 썼던 당시에는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이제 그 확인하고 있는데 증액할 때 보증금 올려줄 때는 보통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그 보증금 올려줘 가지고 그 올려준 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뭘 확인하냐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가지고 내가 최초에 입주할 당시에 그 등기부 상태하고 이제 보증금을 증액할 당시에 그 추가로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또는 가처분 같이 등기부상의 권리의 제한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증액계약서를 써야겠죠. 대표님,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날 제가 해서 대항력을 갖춰서 썼단 말이에요. 네. 2년 뒤에 15년에 네. 그 전에 그러니까 15년 1년 지났을 때 이제 증액을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서 뭐 어거지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증액 부분은 그럼 확정일자나 대항력은 그 돈 넣은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최초의 이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와 예. 또 이제 증액하고 나서 거기서 계약서에 확정일 받은 계약서는 두 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렇죠. 그래서 그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두 개의 그 첫 번째 확정일자와 증액된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예, 좋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고 증액된 확정일자를 받으면 두 개 권리 존재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체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안에 네. 예를 들어 뭐 근저당이 설정됐든지 가압류나 뭐 이런 것이 설정됐다면 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말소를 요구하고 그 말소하는 거와 동시 이행으로 이제 그 전세금을 올려주든가 그게 말소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올려주지 말든가 또는 그게 합의가 안 될 때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번 시간에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다룬 얘기를 제가 저번 시간에 김동희 대표하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확정일자를 받고 만약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을 해달라 해서 넣으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많이 설정이 돼 있어요. 돈을 빌려 썼어요, 집주인이요. 그러면 만약에 12월 1일 날 증액을 해주기로 했으면 공인중개사 꼈으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12월 1일 날 그 전세금 그 증액과 이 등기부 등본상 말소는 동시행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나서 해주겠다, 이거는 절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계약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임대차, 임대계약, 임차인 뭐 이런 임대차도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전대차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대차 또 임차권 양도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민법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게 필수 요건이죠. 네.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보면 그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양도나 그 임차권 그 전대차 계약을 그 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최초에 입주할 당시에는 등기부상 아무런 이제 그 제약이 없어서 깨끗한 그 등기부였는데 입주하고서 2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등기부에 채권이 많아가지고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전대차라는 거는 임차인이 지위는 그대로 가면서 임차권을 갖다가 전대하는 경우가 되는데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고 그 새로운 수요자가 전차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한 요즘 너무도 좋은 정보 많이 주신 우리 김동희 대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너무 유용한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